예, 혼인의 효과. 오늘 원래 이혼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혼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이혼은 뭐 보통은 제 혼인보다는 이혼을, 예, 네, 관련이 더 많겠죠. 이혼하는 경우, 이혼할 때 저한테 오죠. 혼인할 때 저한테 안 오죠. 혼인할 때 청첩장 만들고 오겠죠. 그래서 이혼이 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왜 오늘 혼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네요. 우선 오늘은 혼인까지만 우선 볼 것 같아요. 넘어가면 더 하고요. 근데 혼인이 지금 한 4-5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혼인 효과, 친족관계 발생,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 친족관계 발생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래요. 혼인관계 등 뭐 등록부가 다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후견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후견인 관련 이런 거는 다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부동산 등기부는 당연히 등기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 뭐 여러분들이야 이제 인터넷에서 다 출력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원 관련된 거는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직접 가서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 이런 데서 다 관리하죠.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하는 데가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요청해야 될 때는 해당 사무를 맡아서 하는 데 하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인 등록증 뭐 발급하는 이런 게 다 있어서 가시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 되시니까 웬만한 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 그냥 등록부 얘기 나온 김에 그 자동차 보통 뭐중 새거 사실 때는 뭐 의미는 없고요. 중고차 구입하실 때 등록권부 발급 받아 보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예. 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보셔야 됩니다.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를 본인 이름으로 조작해놓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증도 다 그렇게 해놓고. 신기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런 경우에 돈만 받고 자동차를 안 주죠. 그래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정부 24, 예스, 민원 24인가요? 예, 거기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뭐 생년월일하고 상대방 이름 알고 하면은 떼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 번호하고 상대방 실제 소유자. 만약에 등록원부를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그 조회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 차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소유자가 다를 뭐 리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리스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 회사 소유니까요. 사용 리스 뭐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예, 그런 등록원부 금방 조회돼요.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중고차 뭐 직접 거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직접 거래 같은 거 하실 때 주의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대리인 뭐 이런 경우 와서 판매를 하는데 진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예, 조심하세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감, 유임장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이게 말이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 예, 요즘에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요. 뭐 사업한다고 해서, 예, 주변 렌트카 사업한다고 해서 명의 빌려주면 돈 주겠다. 예, 뭐그 할부 일으켜서 나중에 갚아서 수익 나오면은, 예, 그때 이제 중고차 그 할부대금 다 갚고 나중에 중고차로 다시 팔 건데 그 수익 나오면은 그거 배당해 주겠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자기 명의로 다 받죠. 뭐 본인이
뭐 내가 뭐가 안 나온다 당연히 신용 등급이 안 돼서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대출 자체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명의 빌려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줘요. 그러면은 금융회사에서 캐피탈 같은 데 전화가 오죠. 할부 실행할 거라고. 근데 그 차가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원래는 실제 거래 가격은. 근데 8천만 원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출을. 그게 차이 때문에 실제 거래하는 가액하고 보험회사나 이렇게 그 감정평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는데, 그 기준은 일반 차량,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더 높아요. 더 높은 차량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벤츠 C클래스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는 좀 덜한데 C클래스가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본인의 실제 차량 가액보다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요. 나중에 뭐 처음엔 갚습니다. 당연히 몇 달 동안은 갚아요. 본인이 할부 대금 다 내주고 고맙다고, 명의 대여해줘서 고맙다고 한 100만원 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것저것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오냐? 그 교통 위반하고 뭐 세금 이런 거 안 낸 거 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할부 대금이 안 날라가는 거죠. 할부 대금이 이제 납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대포차로 다 돌린 거예요. 대포차로 어디에서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분, 그 차량이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신용도 신용이지만 그 본인이 갚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뭐 증명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명의 빌려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명의를 빌려준다는 건 그 명의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뭐 보증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보증하면은 보증인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의사예요. 어떻게 됐던 그 사람이, 그 보증인하고 주채무자, 채무자하고의 관계는 그 사람들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채권자들은. 그건 너네 사이의 문제고, 뭐 위조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위조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위조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주변에서 그런 부탁을,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생기고 지금보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일로 이제 부탁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꼭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혼인관계하고는 상관없는데 계속 또 말이 길어지네요. 동거, 협력, 부양, 정조 의무 발생해요. 정조 의무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간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외도를 하면 안 돼요. 둘이서만 평생 사랑을 하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혼을 해야죠. 하고 나서 뭐 만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동거, 협력, 부양 의무. 동거는 뭐 당연히 할 거고요. 협력이야 뭐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고요. 부양,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배우자가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나는 내 배우자가 이제 아프니까 같이 못 살겠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말도 안 되죠.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나는 이혼하고 살겠다. 그것도 쉽진 않아요. 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악의 유기. 그러면 이혼 안 받아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려고 결혼한 거예요. 서로 책임지겠다고. 서로 좋았을 땐 서로 책임지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안 좋으니까 혼인까지 해놓고서는 난 너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거, 협력, 부양, 정조 의무가 다 발생해요. 부양을 해야 돼요. 뭐 부모님만 부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양육을 해야 되고 배우자는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냥 단순히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신중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세요. 지금 뭐 연애도 요즘에 쉽진 않겠네요, 진짜. 만나는 것도 제약이 되게 많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지겠죠. 그러면 더 많이 누리세요.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받겠죠. 정조 의무 위반 시 외우자의 자녀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이제 진짜 그 외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자녀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상간한 상대방한테 너가 우리 부모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걸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단순히 그냥 그것만으로 외달을 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못하게 하는 거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얘가 혼자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다쳤다 아니면 그걸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청구가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혼인 효과 계속 보면 이제 성년으로 봐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모두 사 먹고 해야 되는데 뭐 장도 봐야 되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형사적인 부분까지 성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적인 개념에서 성년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그거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거래한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한 법인 외에서는. 근데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해서 수입도 있어요. 그 수입 법인 내에서 장을 보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해서 다 취소해 버려요. 그러면은 거래 관계가 엄청나게 해해지겠죠. 요즘에 워낙에 다들 이제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발육 상태가 워낙에 좋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 되면은 저 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신분증을 다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요. 뭐 과자 사가고 이런데 그런 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거래를 했는데 와가지고 취소를 한다. 갑자기 그러면은 난감하겠죠. 그런 난감한 상황을 좀 줄이고자 그 정도 능력까지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거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겠죠.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한 시민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보통 또래보다는 철은 더 들겠죠. 철이 든 거하고 법상 능력하고는 별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그냥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뭐 사겠다. 부부간에도 할 수 있죠. 내 거, 네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뭐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취소는 그 소멸시효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혼인 중에는. 이혼을 하면 뭐 달라지겠지만 혼인 중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3자의 권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를 모르고 거래를 한 거래 상대방은 그 상대방의 권리까지 해할 수는 없다. 부부 상대방한테 그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대신 너가 내 거 마음대로 파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청구를 받아야 되겠죠. 일방이 상대방이 뭐 동의나 이런 건 아니죠. 취소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혼인 중에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 재산상 어떤 부분이 효과가 생기냐. 그런 드라마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재산이 많아서 결혼하기 전에 누구 재산인지,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은 이만큼이고 너 재산은 이만큼이고 뭐 이런 걸로 다 특유 재산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재산 계약이 있어요. 재산에 다, 그러니까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대해서 따로 약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재산 내 재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라는 게 주장이 가능하죠. 내가 이 수입은 내가 직접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가사 생활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너가 상대방이 돈을 벌고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조력을 했다. 그리고 그 벌어온 돈을 내가 관리를 해서 증식을 시켰다. 뭐 아니면은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처럼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인 성립 전권은 그런 기여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약정을 해놓으면 그건 특유재산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분류식이고요.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뭐 당사자끼리 약정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거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제3자를 위한 등기하는 거는. 혼인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혼인 성립 전에 하겠죠, 계약을. 그리고 혼인을 하면은 이제부터 만들어진 재산은 너랑 나랑 공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권은 계약한 내용대로는 아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혼인 중에도 혼인 성립 전에 재산이니까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그냥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합의가 있어도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계약을 할 의미가 없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 부부 재산제 뭐 이런 효과가 있어요. 혼인 전에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런 게 있죠. 특유재산이라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명의자 거.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너가 입증을 해라. 너가 이 재산의 기여도나 아니면 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라 너에 대한 너의 진짜 재산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라.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뭐 한 3억짜리 집, 뭐 10억짜리 집, 뭐 이런 거를 그냥 몇 개를 살려고 하는데 다 제 거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배우자니까 배우자 명의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10억을 줘요. 그래서 너 하나만 우선 사라. 너 명의로. 명의신탁이죠.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돈은 하고 계약자, 이제 보통 계약서를 보잖아요. 계약서에 누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등기는 누가 했는지.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이에요. 그러면 얘가 등기했는데 왜 너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등기 필증에도 당연히 계약서는 그 등기자로 명의로 돼 있겠죠. 대리인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거기에 명의를 매수인으로 작성을 했을 테니까요. 그럼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을 어떻게 냈고 실제 이런 약정이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을 별도로 계약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니까 그 특유 재산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겠죠. 저는 상대방이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우선 내 거인 게 되고, 상대방이 저 사람 게 아니다, 내 거다, 이거를 입증을 하면 그 입증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니까요. 1차적인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채무는 연대 책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런 일상가사 범위 내로 보면은 주택구입자금, 같이 공동생활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이죠. 대출 같은 거,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비용, 이거 뭐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진급하는데 상당 기간 뭔가 소요가 되고 몇 년 동안 뭔가
필요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뭐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 비용을 생활비처럼, 생활비겠죠,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이다. 이게 아무리 남편이 진급시험 비용으로 자기가 사용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뭐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원이 되게 비싸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뭐 남편이 학원 다니고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뭐 본인만 좋은 거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난 뒷바라지한 것뿐인데, 서포트한 것뿐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가용 구입자금, 뭐 사업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 처의 계금 채무, 이게 만약에 자가용이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공유지분이면 어차피 자가용에 뭐 다 담보돼 있을 테니까 소유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혼자 사서 혼자 타고 다녀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사업상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행위, 이 사업상 채무가 되게 많이 문제가 돼요. 뭐 그런 경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와이프는 돈이 있는 것 같다.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습니다. 다르니까요. 당사자가 다르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돈을 갑자기 많이 줘요. 저한테 빌린 돈을 갚진 않고, 그거는 이제 증여가 되잖아요.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증여 계약을 해지해서 돌려올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저거 뭐 부부니까 같이 둘이 거 아니냐, 부부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명의신탁을 대신 해지해 가지고 돌려온 다음에 그거를 압류하고 뭐 추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달라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계금 채무 같은 것도, 계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적금 드는 것 같은 경우죠. 개가 뭔지는 아시죠? 적금을 막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적금이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줘야 돼요. 이거는 뭐 가사적인 문제는 아니죠. 뭐 개주가 됐는데 개주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배우자한테 청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린 연대 책임 문제예요. 그렇게 형성된 책임, 일상가사 대리권 내에 있다고 보는 책임, 그런 내용들은 연대 책임을 져요. 내적인 부담이 없어요.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나는 뭐 이제 그 음식값이 나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10만 원짜리 음식이었는데 상대방이 70%를 먹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7만 원을 받고 나한테 3만 원만 받아라. 난 좀밖에 안 먹었다. 내가 짜장면 먹을 동안 저 사람이 다 먹었다. 모든 요리는 저 사람이 다 먹었다. 이런 주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다 10만 원을 갚으면 다른 한 명은 면제가 돼요. 뭐 부부 안에서 내가 7만 원치만 먹었으니까 난 7만 원을 줄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물건을 판 사람,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둘 중에 아무나한테 전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먹은 부분에 대해서만 항변을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혼인 해소부에서는 통상의 연대 채무고, 혼인 해소하면 당연히 통상이겠죠. 그냥 그 부분에 이미 혼인 관계 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겠죠. 연대 책임 배제하는 경우 미리 배우자의 책임 없음을 고지한대. 얘가 한 거 나 상관없다. 내 배우자는 맞는데 연대 책임 안 질 거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다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줬어요. 그러면은 뭐 책임, 그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는 없겠죠. 책임 없다고 했는데 뭐 그런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죠. 뭐 연예인 누구누구의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부모다 이러면서 내 딸이 누구누구니까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누군지 믿고 빌려줬다가 배우자가 너 배우자가 누구누구니까 빌려주지 내가 너한테 괜히 돈을 빌려줬겠냐, 뭐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기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사기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배우자한테 책임 묻는 거는 쉽진 않아요. 혼인 생활 비용 분담, 그냥 같이 잘 분담해서 사용하면 돼요. 누가 더 분담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분담해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강의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온라인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